특히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이슈가 여론을 지금 휩쓸고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출 규제,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몸을 사리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 분위기가 더 강력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정부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소극적인 시그널이 시장에 알려지면 거 봐! 시장이 이긴다고 했잖아. 그렇죠. 해서 아마 또다시 폭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가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광수 소장님. 보유세를 강화하면 투자 수익률이 무조건 낮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그건 너무 그냥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건 당연하지.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면 아까처럼 투자로 사는 사람들이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사지. 그리고 줄지.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돈을 내기 시작해요. 그럼 부담스럽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집을 팔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 이유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안 팔아서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잖아요. 예. 시장이 물량이 없는데.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왜 안 팔까요?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고 세금도 적고 집값도 오르니까. 그리고 오를 거란 기대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자 수요가 줄어서 거래가 안 돼서 더 이상 안 올라요. 그런데 거기다 세금까지 내야 돼. 그러면 부담 느끼죠. 부담되죠. 당연히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경제적으로 그게 공급이죠.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 살 물건들이 많아지면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음 장 한번 볼게요. 그게 공급이다. 다음 장 볼게요. 그게 가장 지금 서울의 대장 아파트라고 하는 평당 2억 원이 넘는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예요. 한강변 바로 옆에 있는 이 아파트가 2,990세대 중에서 무려 54%가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요. 집을 안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팔아야 집값이 안정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급이 예를 들어서 저기 수도권에 된다고 그래서 집 팔아야지 이래요? 그거랑은 관계없지. 그래서 저는 강남 가격을 쉽게 말해서 낮추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의 매물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그건 보유세가 유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보유세가 유일하다. 네. 그리고 이건 공정위 차원이란 말이에요. 집값이 2배, 3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어디를 한번 보여주시냐면 그 보유세 얘기하면 또 이 얘기 나옵니다. 자, 9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9페이지.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보유세를 내는 사람들이 2024년 기준으로 해서 27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거의 없네. 그럼 이건 뭐 선거랑도 관련 없네. 전혀요.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볼게요. 뭐야? 이거 관련 없네 선거랑? 27만 명이 얼마 내는 줄 아세요? 1인당 평균이 200만 원이요. 한 달에? 1년에요. 1년에? 1년에 예. 200밖에 안 내요? 평균이요. 종합부동산세를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집값이 10억 원, 20억 원이 올랐는데 오히려요. 아까 그래프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10페이지. 오히려 종부세가요 줄었어요. 윤석열 때문에. 부담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러면 어때요? 종부세는 아예 없애고 보유세를 많이 올려. 그래도 다 그 얘기 같은 얘기긴 하지만. 이름을 바꿔도 좋아요. 왜냐면 또 종부세 하면 또 뭐 이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아이디어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국민들하고 같이 한 방향으로 가야죠. 이게 설득이 안 되더라고. 이게 정말 설득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야? 뭐냐면 세금이 문제가 아니고 세금으로 집값을 못 낮추니까 욕먹는 거예요. 세금을 도입해서 집값만 낮출 수 있다면 왜 욕을 먹습니까? 그래요? 예. 지금은 그래서 절호의 상황이다. 보유세만 도입하면 진짜 분명히 내려간다. 진짜로? 확실히. 진짜요. 아니 근데 지금 이거 보면은 선거 때문에 보유세를 좀 말하기를 꺼려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대상자가 거의 없네?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요. 그냥 무턱대고 안 돼. 8페이지 보여주세요. 지금 서울시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들이요. 다 보유세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 생각해 보겠대요. 봐봐, 내가 얘기했잖아. 저는 부담을 느낀다니까. 저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어떤 없어. 근거로 이런 부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좀 들어 자신감을 가져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왜 가져라.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유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하고 달라요. 문재인 정부 때는 집값이 막 오르던 상황, 오르지 않다가 오르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아, 보유세를 진정시키기도 어려운 국면이었군요. 또 하나 뭐냐면 자, 보유세로 집을 팔게 하려면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 집을 왜 팔까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반포의 아파트를 50%로 투자로 갖고 있어요. 거주하지 않아요. 그렇지. 투자 목적은 뭡니까? 돈 벌려고. 돈 벌려고지. 근데 지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세금을 내게 하면 사실은요 팔고 싶어요. 팔고 그래야 싶어. 이익이 생기잖아요. 갖고 있는다고 돈 법니까? 그렇지. 팔고 싶은데 팔 트리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금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예를 들어서 1% 내게 한다. 50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 그러면 1년에 한 번 내는 게 아니고 매달 내게 해야 됩니다.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씩. 그러면 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팔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네. 그때는 집값이 오르던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집값도 조금 오르는데 왜 팔아? 왜 이거에 팔아? 된 거예요. 안 그래도 공급이 부족한데 네. 아무래도 이게 계부를 한 채 사면은 전세가 하나 나오는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전세 매물은 더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 매물이 줄다 보니까 전세 금액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세 금액이 올라가면은 그 전세 금액대로 월세가 세팅되기 때문에 월세 금액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책이 사실상 그 전월세를 좀 안정화시키는 거랑은 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뭐로 보세요? 뭔가 좀 보여주고 싶다. 네, 이런 우리가 의지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 우리 네. 이거. 전국을 네. 토어제로 지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모든 대출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 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예고편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뭐든 할 수 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거래가 안 되면 사실상 뭐 시세라는 게 바뀌지 않으니까 네. 통계적으로는 좀 안정될 수 있지만 결국에 실질적으로는 집을 사냐 파냐에서는 뭐 바뀌는 게 없잖아요. 뭐 살 바뀌는 수가 게 없잖아요. 바뀌는 게 없죠. 네, 그래서 매물이 더 잠기기 때문에 매물이 더 이 호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초반에는 충격으로 약간의 호가가 조정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물이 점점 시장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또 그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이 이거는 진짜 한 10년은 미뤄질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 듭니다. 아니 이게 재건축 재개발에 영향을 주는 게 또 투기가열지구 지정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뭐 아예 전매 제한이 갑자기 걸려버려가지고 네. 나 어떡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 되면은 분담금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 분담금 원래 한 4억이었는데 갑자기 이 사업성 안 나오니까 6억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은 또 진행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번 대책에 뭐 분담금에 대해서는 뭐 분양가 상한제는 좀 뭐 나중으로 좀 미뤄놓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렇지만 거래 자체도 뭐 딱 막혀버리고. 그렇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인가 나면 네. 그 다음부터는 뭐 양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뜩이나 매물 없는데 이제 더 없어지는 네, 거죠. 더 없어지는 거죠. 거기다 대부분 그런 물건들은 또 전세 끼고 있거든요. 네. 뭐 어떡하냐 이거지. 네. 그래서 재개발도 어떡하죠, 이거? 관천 것들은 또 매도가 안 되고 하니까 매도도 안 되고. 네, 이거는 그냥 발이 딱 묶여 버린 상황인데 뭐 정부도 이 점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 느낌에는 집값은 잡기 어려우니 그냥 거래라도 막아보자. 또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최근에 민생 자금이라고 해서 몇십만 원씩 풀었잖아요. 네. 그게 상당히 큰 돈인데 이거를 저는 또 풀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또 풀게 되면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라서 이 유동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집을 살 때 대출을 좀 제한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부동산 시장은 이제 거래를 그냥 중단시켜 버리고 그러면 이제 돈은 시장에 풀리니까 그 돈이 풀리는 것도 대출을 다 막아가지고 하여간 돈이 부동산 시장 자체에 아예 안 가게 하겠다. 그냥 꼼짝 마라 해놓고 돈이 생기면 뭐 주식이나 이런 걸 해라. 이런 식으로 좀 방향성을 설정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것도 어느 정도 맞다고 보는 게 일단 현 정부에서 뭐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라고 네. 했는데 부동산으로 이게 다 묶여버렸으니 예를 들어서 갈아타기를 하려고 내가 한 2, 3억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 돼 버리니까 그럼 2, 3억으로 뭐 하지? 그럼 주식이나 할까? 라고 해서 이렇게 주식으로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대중들이 지금 국장에 대해서 네.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다 미장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주식으로 한국 주식으로 잘 흘러 들어갈 것인가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주택자거나 아니면은 뭐 거기 실거주하고 계신 분 아니면 뭐 나는 무주택자인데 뭐 이미 뭐 전셋집 하나 잘 얻어놔서 당분간 이사 계획이 없어 뭐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이동을 해야만 되는 분들 있잖아요. 꼭 집을 뭐 사야 되거나 이사 가야 되거나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물이 막 급감하고 뭐 전세가 막 뛰고 이러면 이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뭐 특히 이제 전세가 예전에도 이렇게 토어제니 뭐 계약갱신 청구권 막 이렇게 나올 때 막 몇 억씩 뛰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수도권 전역에 걸리면 이거 어떻게 될까 저는 되게 걱정되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거는 3+3+3이 나온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서 네. 이거 만약에 전세를 9년까지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진짜 이거는 전세 재계약할 때 네. 아마 2배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전세가가 6억이라고 한다면 다음에 세입자 받을 때는 한 10억으로 계약을 하지 않을까? 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예 그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3+3+3 뭐 이런 것들도 막 얘기가 나오니까 확실하게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분위기라면 전세나 뭐 월세로 아예 들어가서 오래 살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아, 그 전략은 어떨까요? 왜냐면 매우 안 좋죠. 9년이면 네. 이제 3기 신도시도 들어오고 뭐 GTX도 들어오고 다 그럴 시간인데. 네. 그러면은 또 이 9년 뒤에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9년 뒤로 갔는데 나만 뭔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만 네. 더 화폐 가치가 훅 낮아져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연장해 주는 거는 사실은 좋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좋지 않냐면 뭐 당분간 이 세입자를 보호한다 이런 명분도 있겠지만 9년 뒤에 보니 나만 이렇게 자산이 쪼그라들어 있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금 무주택자분들이라면 뭐 가능하면 사면 좋다고는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어쨌든 대출이 지금 막히는 거는 뭐 사실이니까요. 네. 수도권 전역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사야 되냐? 그럼 결국에 전세 끼고 또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또 토어제니까 또 안 되고. 네. 그러면 결국에 토어제 외곽 지역에 그나마 아까 말씀하셨던 좀 대도시들 아직 안 묶인 곳들로 쏠림 현상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딱 2020년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거품이 끼게 됩니다. 원래 안 오르던 지역까지 오르게 되면은 그때는 거품이고요. 그때는 하락장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과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낮은 급지까지 퍼져가게 된다면 그때는 좀 매수를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그 627 대책에서 그 전세금 반환 대출을 1억으로 막았는데 그게 네. 여전히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전세 끼고 집을 사면 빼주고 내가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지금 생각을 아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전세 끼고 사도 집을 못 들어가고 네. 실거주를 하려고 해도 대출을 막았으니 네. 그럼 난 전월세만 사르라는 건데 전월세도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어떡하지? 뭐 이런 지금 사면 초과의 상황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네. 방안을 마련해서 진짜 너무 저렴하지 않은 집이 아닌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뭐 충분히 지금 6, 7억짜리 집도 전 충분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한 2, 3억 있으신 분들은 대출을 좀 일으켜서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봅니다. 그 지금 현재 정치권의 제일 중요한 이슈는 부동산. 그렇죠. 예. 부동산은 어떻게 해도 사실 답 나오기가 매우 어려워. 어떻게도 욕 먹잖아요. 이렇게도 욕 먹고 저렇게도 욕 먹는 거예요. 예, 그럼 그럴 때는 그러면 제일 현명한 게 욕 먹는 거 감수하고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게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어쨌든 정치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대중이 좀 더 원하는 방식으로 일단 형식을 취하는 게 맞아요? 아니 부동산은 네. 삶에 관계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책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서 여기저기 나와서 엄청 비판하고 있던데 네. 대안이 없잖아요. 그냥 비판만 하잖아요. 왜 그 사람은 책임 없는 자리니까. 그러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고민하고 뭔가를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냐? 왜 이 정책이 나왔느냐? 9월 달에 계속해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네. 그걸 뭐라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서민들 중산층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정부가. 네. 그래서 내놨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뻔해요. 공급만 하래. 계속 그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네. 공급무새들이야. 다 공급만 얘기해. 서울에 공급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예. 어디 있었어? 공급할 땅이. 한강 무리에 지을까요? 아파트를? 오세훈은 좋아하겠네. 그렇게 하면. 한강 좋아하니까.
둥둥. 네. 불가능한 얘기예요. 네. 그리고 공급 정책은 지난달에 내놨는데 네. 최소 3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사이에 지금 계속 체육관 네, 갱신하니까 네. 정부로서 뭘 내놔야 된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냈느냐? 문재인 정권 때 조금 내놨더니 시장 반응이 어떻지? 조금 오케이 하다가 내성 생겨서 더 오르더라. 맞아요. 예, 안 먹혀. 그런데 또 조금 내고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강한 걸 냈단 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풍선 효과 생각해서 서울뿐만 아니고 경기도까지 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거래량 줄어들었고 네. 어느 정도 잡히는 모양새다. 지금 뭐 네. 10월 2주차 약간 잡혔는데 예. 3주차, 4주차 나오겠죠. 저는 올해까지는 충분히 이거는 어느 정도 안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억제책으로 올해까지는 그럼요. 막을 수는 있다. 일단 예.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네. 혹시 내년에 또 뛰면 어떡하느냐. 네. 그 시장이 계속 정부 정책을 이겨왔으니까 네. 또 부동산도 경제 문제에 속하는 거고 그렇죠. 심리가 작용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 정부 정책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유세 얘기를 쓱 꺼내는 겁니다. 예. 이것도 안 되면 또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러나 저는 보유세는 안 간다고 봐요. 보유세는 안 가요? 못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블러핑. 이건 블러핑이다. 블러핑이 근데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렇게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이런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런 강력한 정책만 내고 끝이 아니다. 또 할 수도 있다. 네. 어. 그래 시장이 못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예. 그 좋은 블러핑이지. 근데 했는데 또 안 하네? 그럼 또 시장은 또 역시 정부 정책이 세게는 못 가지 이러면서 다른 걸 또 그때 준비하겠죠. 그러나 보유세 네. 뭐 최근에 여러 언론에서 보유세를 꺼낼 것이다. 이걸로 또 비판하던데 이것도 제가 돌려서 힌트로 드리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그랬고 당대표 시절도 그렇고 대통령 되고 나서도 세금으로를 하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그때 얘기했어요. 집값 잡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힌트 힌트 다 했잖아. 뭐. 찾아볼게요. 여튼 세금, 그러니까 보유세를 건들진 않을 거다. 네. 네. 건들지 못하는 않는 이유? 못하는 이유? 1번 예. 그거 해봤자 안 잡힌다. 안 잡힌다. 예. 2번 최근에 보유세를 인상할 것이라 강하게 주장한 사람들은 예.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을 하니까 예. 돈이 없다. 그런데 이대로 5년 동안 가면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세수는 들어오지 않는데 그러면은 이제 부채 비율이 커지니까 예. 세수를 위해서라도 보유세를 낼 거다. 그런 주장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봐야 5천억 1조예요. 더 걷는 게. 그 5천억 1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정부가 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 한 거고 세 번째 내일 모레 선거입니다. 예. 보유세 하는 순간 서울 무조건 집니다. 그래 못 건드려요 이거는. 부동산 가격을 좀 하향 안정화 시키려는 의지는 굉장히 있다고 한번 보세요, 정부가. 그런데 이 정영기 씨 말처럼 올라도 욕 먹지만 네. 떨어져도 욕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향 안정, 그러니까 현행 유지. 현행 유지에 살짝 뭐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갑자기 9월달에 너무 많이 네, 뛰었기 때문에 네. 이 정책을 갖고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이제 공급이 좀 되고 하면 네. 네? 뭐 생각을 볼 문제죠.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물론 이제 뭐 부동산이라는 재화도 매우 우리에게 소중한 재화이기도 하니까 가격 떨어지면 굉장히 또 패닉 그렇죠. 올 수도 패닉 올 있지만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격이 뭐 얼마가 정상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그럼요. 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보단 좀 그렇게 내려야 되지 떨어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이게 없는 사람들, 집 안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집 없어요? 저는 없죠. 돈 그렇게 벌고 뭐 했어요? 다 날라가요. 네.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들은 또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면 화를 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서울 집값이 비싸냐 안 비싸냐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기준 잡기 어렵죠.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울은 어쨌든 메가시티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에. 그럼 다른 메가시티는 우리보다 싼가? 싸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맞아. 뉴욕, 파리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네, 런던도 엄청 엄청 비싸고 비쌉니다. 월세도 뭐 진짜 그럼요. 억소리 나게 비싸죠, 네. 여기. 그런데 대통령 말처럼 우리가 인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아파트는 자꾸 많이 생기고 근데 우리는 주택 안 보고 아파트만 보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자식이나 손자 세대는 누군가는 폭탄을 쏴내릴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이렇게 조금 연착륙 정도. 연착륙 정도는 괜찮아요.